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서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네, 고민이 있으셨던가요? 많이 있었죠. 네. 네, 우선 지지 세력들이 네. 민주당이 개혁을 포기했구나, 개혁의 열망을 접었구나, 촛불 혁명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이 그 선거에 왜 졌는지 제대로 네. 깨닫질 못하고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한편 위로받았다도 해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마 선언은 비록 늦었지만 가파르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늦게 출발했지만 예비 경선은 무난히 통과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예비 경선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좀 감싸는 듯한 모습 때문에 명추연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연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어차피 경선이라는 건 국민께 나라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것인가, 네.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무대이고 그 자체가 이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고요. 네. 또 나머지 후보들은 거기에 승복을 하고 네. 또 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원팀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인격 모독적이거나 하는 경우 그 깊은 상처가 있으면 또 선거 이후에 후유증이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제동도 걸고 어떤 정책 경쟁 비전에 집중하자라고 했더니 그 방송 토론 끝난 후에 다들 국민 누나다. 네.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외 없이 어떤 선을 넘으면 이제 제가 경고장을 날립니다. 네. 경선 초반에 이제 이재명 대 네. 반이재명 구도다 보니까 잘못하면 팀킬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원팀으로 가야 한다. 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다 보니까 네. 추미애 후보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무게추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저는 다 저에게 수렴될 수 있다. 네. 네, 생각하고요. 뭐 명추연대 그렇지만 이재명 추미애 재미 없을 뻔했는데 추미애가 등판하니까 네. 막 이게 박진감이 있어지고 개혁이라는 단어, 촛불이라는 단어가 다시 이 경선 무대에 다시 입에 올려지고 해서 네.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당연히 이제 뭐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드셨으니까 네.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게 목표시겠지만 네.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를 들면 뭐 차차기 대선에 도전하신다거나 뭐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하신다거나 혹시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의 시대 과제 사실은 제가 1년 1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네.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미중의 패권 경쟁은 사실은 미래를 놓고 하는 경쟁이에요. 네. 우리도 미래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70년 전의 일제 잔재인 검찰을 개혁 저항을 받으면서 전임 장관, 조국 장관이 한 달 만에 내려오고요. 네. 또 제가 이어받아서 개혁을 하는데도 그 개혁 저항이라는 건 과거에 발목 잡는 거거든요. 과거 세력이. 네. 미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비전을 놓고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네. 무엇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방향인가를 놓고 경쟁하고 싶은 것이지 네. 뭐 그걸 이 다음을 염두에 둔다든지 개인적인 어떤 이 정치적 포석두기 이렇게 번역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검찰개혁 말씀하셨는데 후보께서 네. 나오시면서 이제 꽁 잡는 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윤석열 잡을 사람은 나다. 뭐 네. 이런 주장이신데 한편에서는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로 키워준 사람도 추미애 후보다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키웠으면 제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정치 발언을 시시때때로 해서 네. 정치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검찰총장이 네. 검찰 권력을 가지고 왜 정치를 하느냐 경고를 했는데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헌정사 최초로 정말 초유의 일이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네.
그것이 용납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근거를 가지고 징계 청구를 한 거였죠. 네.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내렸으면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정말 철저하게 정치 중립적이어야 되는 것인데 네. 바로 그 징계 의결서가 마르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대선 직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면 뭐 제가 키웠으면 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걸 보니 네. 역시 장관이 키웠다는 언론의 또는 야당의 주장은 틀린 말이구나. 네. 이거 증명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됐을 때는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직권 비위, 가족 비위, 본인 비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니까 밑에 있는 검사들이 위축이 돼서 제대로 조사 수사를 못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공소시효가 이제 자꾸 지나가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또 노렸던 것이고 검찰총장은. 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요양병원 네. 사기 사건으로 장모가 구속되고 또 실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걸 보고 역시 그때 몰랐지만 추미애가 옳았구나. 네. 또 그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으면 이게 뭐 대선 후보로 또 유력 주자가 됐으니까 또 수사를 못했겠죠. 네. 그래서 수사 지휘도 옳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이건 중대하다 했던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으로 정공법을 네. 말씀하세요. 정의, 네. 공정, 법치. 네, 맞습니다. 아직도 많이 이제 이 가치들이 네.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네.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의, 공정, 법치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도 정의를 얘기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개혁 부적응자 윤석열 후보도 자신의 법치 상식을 얘기했지만 네. 믿음이 가지 않죠. 네, 그래서 추미애의 정의, 공정, 법치는 동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미애 깃발을 높이겠습니다 했더니 네. 전공법 그랬더니 굉장히 저와 잘 어울리는 구호다. 네. 그런 연락들을 주셨습니다. 네. 네.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개혁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불로소득이 너무 심각하죠. 네. 땀 흘리지 않고 어떤 특권 카르텔로 연결돼서 쉽게 버는 돈이 너무 많죠. 네. 그런 불로소득이 한 연간 400조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공정과세, 합리적 과세를 통한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를 우리 보편적 복지 무슨 선택적 복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저는 그걸 더블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보편 복지를 확대하면서 필요한 분에게는 집중적으로 두텁게 복지를 해서 T자형을 생각하시면 네. 가로를 넓히고 또 깊게 두텁게 또 세로로 필요한 분한테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하는 더블 복지를 네. 약속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가 꿈꾸는 산업세, 사람이 높은 세상인 거죠. 네. 지대 개혁을 통해서 네. 이게 복지를 두텁게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3대 개혁 과제로 언론 개혁, 지대 개혁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 네.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네. 추진하셨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보십니까?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냈고요. 네. 또 공수처가 출범을 했죠. 그러나 선진 사법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냥 검사가 수사하면 이 경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어떤 사법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검사실에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별건을 털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안 되면 영장 치겠다 협박하고 네. 그러니까 정보를 탐지하는 정보 수집 권한에서부터 내사를 하고 또 수사를 착수하고 또 겁을 주고 별건 수사하고
먼지 그 다 나겠거니 하고 먼지털이 수사를 하면서 또 언론에 단독 특종하라 그래서 사람의 그런 인권, 기본적 인권을 판결도 받기 전에 이미 죄인 다 만들어 버리고요. 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기억하시죠? 네.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논두렁 시계를 기억할 만큼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제 여론몰이를 해서 대통령께서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셔서 어떤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게 한 거죠. 사법살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뭐 정치를 하면 그거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데 하물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인격살인을 당하니 보통 사람은 그렇게 당하고도 억울하게 그냥 수감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얼마나 많은 억울한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뭐 일부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시는 분도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낙연 후보께서 국무총리로서는 대단히 잘 하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네. 이제 당 대표 시절에 당이 아까 그 5년 단임 정부에서 뭐 방역도 해야 되죠, 경제도 돌봐야 되죠. 집중할 분야가 있으면 그 청와대가 집중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은 당이 또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누가 책임집니까? 당 대표가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께서 당 대표로 당을 지휘할 때는 너무 그런 역할을 회피하거나 또 책임을 면피하시거나 하고 있다. 그래서 당이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속도 조절론 또 그게 누적이 돼서 180석을 줬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네 하는 그 정치에 대한 책임감, 신뢰상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 보궐선거도 참패하지 않았나 하는 네. 평가가 있죠. 뭐 최근에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당대표 시절의 점수를 매긴다면 빵점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뭐 그 당대표 개인을 뭐 전임 당대표로서 제가 저격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당의 그 무한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죠. 당대표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네. 그리고 개혁은 때가 있는 거여서 그 때를 놓치면 오히려 그런 개혁의 반동이 더 커져가지고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난해 보궐선거 전에 한 2월 정도를 복기를 해보시면 이제 제가 법무부 장관 물러나면서 이 정도는 국회도 입법을 하기로 했으니 네. 하겠구나 하고 당을 믿고서 저도 물러났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2월에 그런 수사기소 분리를 논의를 하다가 입법 발의하겠다라고 거듭거듭 이낙연 대표가 약속을 하시고 그냥 미적대고 그냥 유야무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제가 강조를 한 거죠. 네. 당 대표로서는 빵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내 이제 후보들 중에서는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와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야 뭐 경선 초반이니까 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 특히 이 호남 민심은 그게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위기를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들이 이렇게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붙으면 1등 후보를 만드느냐에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역시 대세와 추세는 어디 있겠습니까? 옳은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또 그것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그래서 앞으로도 올바르게 할 것 같은 사람에게 추세가 몰리고 또 대세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낙연 후보는 반개혁적이거나 혹은 추미애 후보보다는 덜 개혁적이다. 뭐 이런 의미이신가요? 개혁에 대한 책임감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본경선이 진행이 되면 결선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당연히. 네. 네, 네. 그중에 한 분은 당연히 추미애 후보겠죠. 네, 네. 다른 한 분은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가장 개혁적인 분하고 또 더 개혁적인 저와 네. 개혁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표 개혁이 뭐라는 것을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짐작하는 인물이 맞습니까? 이재명 후보? 그 중에 개혁적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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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이낙연 후보는 네. 개혁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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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에서는 누가 마지막으로 최종 후보가 될 걸로 예측하십니까? 지금 독버섯을 그냥 계속 방치한다면 독버섯은 주변에 다 이 식물들을 못 자라게 하겠죠. 네. 네. 그래서 독버섯 후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당히 그 야권이 걱정스럽네요. 안 보이니까. 네. 네, 크다란 독버섯만 보이고. 네, 뭐 그런 상태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 것 같다. 이 상태로 가면 그러겠지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뭐 쉬운 상대입니까? 까다로운 상대입니까? 뭐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로 세계사에 없는 전무후무한 그 민주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주신 국민 아닙니까? 네. 정말 아름다운 국민, 위대한 국민이죠. 그래서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 냉혹한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촛불 정부였고, 네. 뭐 지난 총선에서는 180석을 몰아줬는데 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네.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쪽의 무게가 더 실리는 모양새이던데 왜 네.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대외적인 평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G7의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고 네. 각국의 정상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기를 정말 다투고 있었고요. 네. 네, 그 정도로 외교 무대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방역을 잘못했다라고 그 코로나 초기부터 흔들었지만 오히려 지난 총선거에서는 외신을 통해서 보니까 한국만큼 방역을 잘하고 있는 데가 없고 이걸 네. K-방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국 언론은 전달해주지 않은 진실을 외신을 통해서 알고 난 뒤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예비 후보는 이 정권을 흔들고 싶은 반개혁 세력, 개혁 저항 세력의 도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찰총장 하나를 띄워가지고 네. 흔들어 보니 먹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흔들다가 지금 뭐 장모 리스크, 뭐 그 부인 리스크 해가지고 너무 위험 요인이 많다 하니까 또 한간에는 또 감사원장이었던 분을 흔들어가지고 네. 또 이렇게 대권 무대에 올려보기도 하고 뭐 그래서 또 대체제를 찾는다라는 얘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이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개혁 저항 세력의 도구인 것인데 그게 어디까지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국은 위대한 국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반개혁 세력의 저항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만 네. 민심 위반의 원인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을 꼽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제 안타까움을 표시한 적이 네. 있으셨죠. 네. 추미애 후보가 대통령이었다면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일찍이 2017년 정권 초기부터 지대 개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바로 자산 불공평에서 오는 것이고 이 자산 불공평은 바로 지대 개혁을 하지 않아서 누적된 것이고요. 네. 또 부동산 문제는 약간 운이 나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 유동자금, 시중 돈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뭐 다른 어떤 그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 떠도는 돈들이 다 부동산 시장에 몰린 게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네. 그래서 저는 집값을 현재의 수준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낮춰야 된다. 네. 그러니까 투기로 이렇게 거품이 낀 걸 빼야 되는데 정부가 이미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용을 통해서 저렴하게 조성한 그 택지에 대해서는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투기꾼에게 돌아가고 또 이런 LH 같은 공기업 직원에게 돌아가는 네. 것이고 그래서
이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서 택지 분양가를 확 낮추면 이 아파트에 낀 거품도 낮아질 수 있다. 현재 한 3분의 1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 가능합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은 택지 원가 네. 조성 원가 연동제를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그 파주 동탄에서 5억도 안 되는 돈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요. 네. 주변은 한 12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가격으로 이미 분양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때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조성원가 연동제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 시세에 반영한 감정가로 하니까 네. 이제 그 주변 시세가 반영이 되고 주변 땅값도 올라가고 투기화된 거죠. 네. 역대 정권에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정책들을 써왔습니다만 네, 네. 수도권의 일극 체제는 더 심화되고 지금은 지방 소멸을 얘기하는 단계까지 와 네, 있습니다. 네, 네. 후보께서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저는 국가 균형 발전 4.0 시대에 우리 광주 호남이 네. 하나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시대에 지금까지의 지방 분권은 하나 인프라를 까는 2.0 시대, 또 지역의 문화 중심의 3.0 시대를 거쳤다면 이제는 이 4.0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를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또 5G를 이용한 그런 시대에 대비한 이 창의 융합형 인재들이 이곳에서 배출이 되고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국가 균형 발전 4.0 시대의 센터가 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이건 뭐 미래 산업이라서 모든 네, 자치단체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네. 한데 광주 전남에서 이걸만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인공지능 대학원을 광주만 세우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광주는 비단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나로도 생각하면 우리가 우주 개발 시대에도 광주 전남은 앞서갈 수 있는 장점을 이미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지방의 하나의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저는 또 우리 호남의 광주와 나주, 목포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 광양, 순천, 여수를 연결하는 그런 부울경 메가시티에 버금가는 이 메가시티를 양축으로 해가지고 네. 만들어서 그런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시대를 대비하게 하겠다 하는 거죠. 부울경은 광역자치단체 세 군데가 모이는 거고 네. 뭐 이렇게 광양, 여수, 순천이나 뭐 네. 여기는 기초단체 세 군데가 모이는 거니까 규모의 차이가 좀 큰 거 아닌가요? 규모보다는 네. 오히려 그런 여기 있는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네. 여기서 창의융합형 인재와 창의융합 산업이 잘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끝으로 이제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서울과 그 지방 사이의 격차가 우리 개개인의 양극화, 불평등 못지않게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저추미애 산업세, 사람이 높은 세상, 또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추미애의 정의, 공정, 법치, 전공법. 추미애가 얘기하니까 적임자다, 믿을 수 있다, 해낼 것 같다. 그 추진력과 열정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촛불 혁명을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완수해낼 적임자 저 추미애 열심히 달려서 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